자, 이 시간은 우리 교재 59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 파트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9페이지 맨 위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이 바로 법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제 30조에서 직접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 그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자, 1번을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 잘못했을 때 책임져라 그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무소를 누군가에게 제공했더니 그 사람이 사고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 친 것도 결국은 자기 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2번에 있는 이 법조문을 가지고 내용을 다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부연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뭔가 책임질 만한 잘못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질만. 이걸 이제 일명 귀책사유래요. 귀책사유.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돌릴 만한 잘못을 저질러라. 그런데 이 잘못을 지금 누가 저질렀다는 얘기냐? 제1항은 누가 저질렀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항은 누구예요? 자, 사무소를, 자,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타인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사람이 사고 친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자, 우리는 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로 잘못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져라. 이게 있었잖아요. 그 책임이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있었죠. 그중에 민사책임이 뭐냐면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내용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고용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로, 자, 업무상 행위로 잘못해서 또 사고를 쳤을 때는 이것도 책임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잘못한 거, 그 다음에 타인이 잘못한 거, 고용인이 잘못한 거, 이들 다 중개사법에서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집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손해라는 게 재산상 손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손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책임 안 진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중개사법에는 없지만 민법에 따라 민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잘못이 원인이 되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했다. 이런 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야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인과관계 그래.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 자, 이러한 결과는 재산상 손해의 결과는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또 어때요? 한번 손해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금액도 어때요?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즉각적으로 배상해 줄 만한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 보증 설정제도. 자,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뭘 세워라. 일정이 그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보증 설정과 관련한 논점들 쭉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됩니까? 그 시기가 있네요. 자, 시기. 거기 보면, 자, 개설 등록.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설정해라. 자, 이거 우리가 등록 절차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면 이제 그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등록증 준다고 그랬죠. 자, 등록 절차할 때. 그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가, 그 다음에 공제에 가입을 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탁소에 공탁을 하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셋 중에. 자,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 보증보험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기에 가입하는 거고, 공제는 협회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든가, 아니면 이제 법원에 공탁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딱 보관하는 거예요. 공탁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쳤을 때 거기서 빼서 갚아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탁은 자기가 앞으로 끼치게 될 손해배상액을 미리 마련해 놨다가 거기서 갚아주겠다 이거고, 자, 이 둘은 돈이 없을 때 내가 사고 치면 니네가 대신 갚아주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설정 금액입니다. 자, 보증 설정 금액. 그럼 얼마 해야 되나요? 자, 여기는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나눠요. 자, 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이들이 개인이고, 이제 법인이 있는데, 개인은 얼마 해야 되느냐? 자, 이거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그런데 법인은 얼마입니까? 법인은 2억 원 이상 그랬죠? 2억 원. 그런데 이 법인이 만일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자, 분사무소 한 개 설치할 때마다 얼마씩 1억 이상을 추가하라. 그래서 1억 이상 추가. 자, 그래서 법인은 원래는 2억 이상인데 분사무소 한 개 만들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해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계산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금액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증 설정 신고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나 업무 개시 전까지 나 보증 설정했어요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등록관청에.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에 뭘 준다고요? 자, 등록증 교부해 준다 그랬습니다. 네.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가면 이제 업무 보증의 변경 재설정 그랬는데, 자, 그러면 자, 보증의 이제 변경과 재설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바꾸는 거예요, 말이에요. 바꾸는 거. 재설정은 설정을 다시 한다 이건데, 자, 아까 이 셋 중에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선택하는 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탁했던 사람이 공제로 가입하고 바꾸고 또 이걸로 바꾸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이쪽으로 바꾸고 이게 이쪽으로 바꾸고 뭐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변경 그럽니다. 그럼 바꾸는 것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둘째 줄. 보증 설정한 그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라. 그러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왜냐하면 효력이 이제 보증 설정을 한 게 그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바꾼다고 해봐요. 끝난 다음에 바꿔버리면 그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을 때 바꿔라. 그래야 공백이 없이 사고 쳤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설정은요. 자, 공탁에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공탁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여기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은 1억 이상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1억 정도 되는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쳐서 갚아줄 때까지 쭉 묻어놓는 겁니다.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기간. 그런데 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보통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사고를 치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치면 이제 대신 갚아주는데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이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다시 기간을 정해서 설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간을 약정하는 거니까 재설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재설정은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자, 또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자,
자, 적어도 앞에 설정한 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그 만료일까지는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설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시점에서 만료일까지는 해야 그 다음날 바로 뭐예요?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료 후 며칠 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설정을 언제까지 해라? 기간 만료일까지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공탁금 회수 제한이란 말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공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돈을 여기다 맡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뭐 그만뒀다. 뭐 취소가 됐건 뭐 폐업이 됐건 사망이 됐건. 그럼 이랬을 때 이 돈은 자기 돈이니까 이걸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찾아온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걸 찾아가는데 바로 못 찾아가게 하고 얼마 동안 기다려라 지금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얼마 동안? 무려 3년간. 그러니까 공탁은 자기 돈 묻어놓는 건데 이것은 3년간 회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럼 왜 3년간 회수가 제한되냐? 보통 이렇게 중개를 하다 보면 자, 어느 때 중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중개한 그 거래 당사자 물건이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좀 지나다 보니까 뭔가 하자나 결함이 발생해요.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을 뭔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샀어요. 그런데 당장 건물을 못 짓고 한 1년, 2년 이제 지나서 땅에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했는데 거기서 막 불법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막 거기 매장돼 있어. 그럼 공사를 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한참 지나야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하자나 이런 것을 알고도 제대로 소개를 안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를 했던 물건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그게 손해가 생겼다는 걸 아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고 해서 바로 이 공탁금 다 돌려줬더니 이미 다 써버렸네. 그러면 한참 뒤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하기가 어렵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만뒀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부동산 같은 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계속 묻어놓아라. 3년간. 그래서 이제 이게 3년간은 회수가 제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보증 설정상 설명 및 교부 뭐 그랬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증 설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요. 사본을 교부도 하라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첫째 줄.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중개가 완성된 때가 언제예요? 계약이 체결될 때죠.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요. 자기가 가입한 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라.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입했고 그 보증기간은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고 설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관계증서 사본도 교부해라. 자, 내가 만약 공개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하고 쓰면서 그때 자, 내가 지금 당신들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나한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입한 보증기간 여기 찾아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입했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 관계증서 사본도 주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뢰인에게 자기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8번 업무보증금 지급을 봅니다. 자, 업무보증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렇게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자, 이제 피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해봤자 돈이 안 나와. 자, 그러니까 바로 어디요? 자, 여기 보증기관 찾아가서 자, 이 보증기관 찾아가서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급 청구를 하는데 자, 보증기관은 그럼 이제 여기에다 대해서 이제 친관 지급을 하겠죠. 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가서 다짜고짜 갈 게 아니라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다투다가 손해가 얼마 났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액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하여 이제 최종 판결을 받아서 뭐 피고는 원고액 얼마 지급하시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이 여기 갚아준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때 갚아줄 때요. 달라고 한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에 가입한 금액. 만약 개인은 1억 이상 했다. 그런데 딱 1억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보증기관에 설정한 금액만큼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초과분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증기관은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너 물어내 하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일반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이 보증기관이 대신 일단 갚아줄 테니까 급한 대로 너 그 돈 나한테 다시 물어내.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아까 계약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십시오. 이제 보증금 지급 후에 재가입 보전 그랬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렇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뭐 그만둬도 되겠지만 뭐 사고 한번 쳤다고 해서 그만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개업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내에 약정하고요. 이 기간 내에 사고 치면 대신 갚아주기로 했는데 이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정은 끝난 거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다시 가입하라 이거 재가입. 이제 다시 기간을 정해서 약정을 하고 가입해라. 그리고 이제 공탁 같은 경우, 자, 공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해가 얼마 났냐? 손해가 3천만 원 났어요. 그럼 7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7천만 원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1억은 메꿔놔야 돼. 최하가 1억이니까. 그래서 그 빼서 부족한 만큼을 뭐해라? 메꿔 넣어라. 이 메꿔 넣는 거 부족금 보전. 이제 보충해서 메꿔 넣는다. 자, 그래서 공탁을 했을 때는 거기서 빼서 갚아주고 부족한 건 메꿔 놓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다시 계약을 해서 재가입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며칠 내라. 자, 이 보증금 이렇게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내라? 15일 이내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런 것도 하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 보장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제도도요,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참 독특한 제도입니다. 내용은 많지 않아요. 자, 한마디로 이 제도가 무슨 제도인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 매매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분할하여 지불하죠. 그런데 이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까지 다 치러야 매도인 측은 그때 이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주고 이제 협조를 하잖아요. 자, 문제는 계약이 이렇게 다 마무리되기 전에 중간에 파기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고 또 무효가 된다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상회복해야 되죠. 원상회복. 서로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라. 그런데 매도인은요, 아직 등기 이전 해주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돌려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을 어때?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대금을 뭐예요?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매도인이 이미 이 돈을 써버리고 당장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자, 이러면 매수인 입장은 상당히 불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안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을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하에 이런 매매 대금을 바로 매도인 측한테 주지 말고 어디다가 맡겨놓자. 그래서 예치해 놓자. 예치. 그래서 계약이 다 마무리되면 너 그때 돈 찾아가고 혹시라도 그 전에 계약이 파기되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한테 돈 언제 줄 거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찾아가 버리면 돼요. 바로. 그러니까 어때요? 혹시라도 계약이 파기됐을 때 매수인이 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불안한 위치에 있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매수인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와 관련한 우리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법조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거기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예치 기간. 그러니까 이 돈을 언제까지 맡겨놓을 수 있나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 그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건 잔금 치를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까지 맡겨놓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묶어서 계약금 등 그랬네. 자, 그러니까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뭐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몽땅 다 맡겨놓을 수 있다.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자, 이들 명의로 맡기자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이 예치 명의자예요. 예치 명의자. 그럼 예치 명의자는 자, 개업 공인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들 명의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관서,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가 협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들 명의로도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들 명의로 자, 첫 번째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예치기관입니다. 예치기관. 예치기관. 자, 그래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들이 예치기관. 그러니까 여기다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예치 권고제도 이렇게도 불러요. 자, 예치 권고. 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니까 재량이죠, 재량. 그 다음 이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니까 당사자들도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고를 했다고 해서 꼭 따라야 됩니까? 권고사항이니까 안 따라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잘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게 활용화되면 상당히 편하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안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사고 얼마나 많아요. 막 이중 매매도 있고 사기도 당하고 서류 위조 변조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받아 들고 튀거나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딱 묻어놓고 안전하면 그때 가져가라. 이런 사기 당할 염려도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해야 될 시스템인데 아직 이게 정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권고하지도 않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62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자, 계약금 등 사전 수령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전 수령이라는 게 뭐냐? 자, 이제 이 매수인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다 맡겨놓자 그랬으니까 이건 괜찮은데 오히려 문제는 이제 매도인입니다. 자,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이걸 금매로 시세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싸게 팔았어요. 그럼 얼른 계약금 중도금이나 받아가지고 써야 될 텐데 이걸 잔금 치를 때까지 묻어놓고 못 가져가게 하니까 매도인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미리 가져갈 수 없냐 이거야.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미리 가져갈 수 없냐. 좋다. 이제 이게 사전 수령입니다. 사전 수령. 자, 그런데 이것도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나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자, 저쪽이죠.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이라. 자, 미리 가져가기 위해서 미리 가져갔는데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돌려줄 것을 뭔가 보장을 해라. 즉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걸 가져가래요. 그럼 그 안전장치가 뭐냐?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그러니까 이들이 보증 쓰게끔 해라. 혹시라도 바로 돈을 못 돌려주면 보증 쓰게끔 해라. 그래서 이들이 보증 섰다고 해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면
이 보증서를 계약금 등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뭐 할 수 있다? 미리 수령, 그러니까 사전 수령할 수 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가져가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되는 경우 특징이 그랬네. 자, 이거 좀 주의할게. 아까 이렇게 예치 명의자가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들은 뭐 은행이 됐건 뭐 보험회사가 됐건 많죠. 이들은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할 건가?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들에 대한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 되겠다고 하니까 만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만 우리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예치 명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약정을 해라.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자 명의로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거 맡겼을 때 어떻게 해라? 나중에 다 마무리되면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러면 내가 니네들 피곤하게 말이야, 힘들게 이렇게 돈을 관리해 주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실비는 얼마 줄 거냐, 이런 거 약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이런 약정을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분리관리 및 인출 제한. 자, 분리관리 인출 제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개업공인중개사도요, 평소 자기 돈을 거래하는 은행이 있고 거래하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을 자기가 평소 거래하는 개인 통장에 집어넣어 놓고 어때요? 자기 돈 남의 돈 구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따로 통장 만들어도 여전히 자기 명의로 만든 거니까 얼마든지 뺐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서 뭐 돼요? 여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돈을 들고 튈까 봐 이제 세 번째,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장을 해라. 자,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장을 해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증 설정한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든가 공탁 이런 식으로 해놔라.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들고 튀면 그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게끔 해라,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급 보장을 해야 이제 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맡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이것을 꼭 지켜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 등 반환 채무형 보장제도, 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